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왜 사? 30평 기준으로 10억이 비싼 아파트일까요? 부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은요, 댓글입니다. 제가 어제랑 오늘 댓글을 좀 읽다가 답글은 안 달았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싼 데가 있는데 굳이 비싼 거 안 갈 것 같은데, 결국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왜 사? 그리고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기네. 정상화가 뭐죠? 지금이 정상인가요? 전 지금 비정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 시장의 환경이 정상인가요?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지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집값이 비싼 게 뭘까? 어떤 게 집값이 비싼 걸까?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지금 10억이면 너무 비싸다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비싸죠. 10억이면은 비싼데, 이 비싸다는 개념들이 집을 살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30평 기준으로 10억이 비싼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싼 아파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10억이라는 게 비싸다 안 비싸는요, 입지에 따라서 그 10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의 샛별 한양 3단지 PC 구조고, 여기가 월판선의 수혜를 누리는 지역이고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입지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학원가보다는 안 좋지만은 앞으로 진보할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7.1억에서 7.5억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억보다 집이 싸니까는 비싼 걸까요? 아니면 싼 걸까요? 10억보단 싸잖아요. 근데 거꾸로 안양 샛별 한양 3단지가 10억이면 비쌀 걸까요? 싼 걸까요? 그럼 비싼 겁니다. 7억 1천에서 7억 5천은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싼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10억이라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싼 건데, 만약에 안양 샛별 3단지가 10억이면은 비싼 겁니다. 그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송파의 가락극동 아파트가 오늘 보니까 매물이 한 건 나와 있습니다. 15억입니다. 이거는 10억보다 비싼 거니까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이것도 판단이 안 되죠. 10억을 기준으로 하면 비싼 거죠. 그럼 거꾸로 음마 아파트가 만약에 지금 10억이라면 이거는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그러면은 음마 아파트는 싼 겁니다. 사람들이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기준 자체는요, 절대적인 기준에 돈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상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입지에 따라서 비싸다 안 비싸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비싸고 이건 왜 싸냐? 당연히 입지에 따라 다른 거죠. 인프라가 다 갖춰진 지역, 복잡한 지역들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 일자리 있고 학원가 있고 그리고 학구열 좋고 재건축 물건이고 이러면은 비쌀 수밖에 없죠. 음마 아파트. 그리고 송파 가락극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아파트인데, 그 송파에서 가락동이 그나마 조금은 상대적으로 잠실보다는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15억인데 이거는 잠실에 비교해서는 싼 겁니다. 입지적으로 볼 때. 근데 안양 샛별은 7억에서 7억 5천 자체가 10억 대비해서는 싼 거죠. 이게 만약에 음마 아파트 가격을 한다, 그럼 진짜 비싼 거죠. 사람이 사질 않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요, 10억의 의미는요, 비싸다는 의미는 입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음마 아파트가 10억이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삽니다. 자, 그런데 음마 아파트는 옛날에 제가 자주 얘기하죠. 평당 6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제 비싸다는 개념을 또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실의 리센츠 30평이 10억이라면은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억이면요. 근데 이때도 10억이 비싸서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비싸다는 의미가 또 달라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항상 다 비쌉니다. 예전에 그 리센츠가 2014년도 10억, 2016년도도 10억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쌌습니다. 그리고 반포의 자이라든지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가 10억 정도였습니다.
9억 10억 정도. 그 당시에 비쌌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났습니다. 미분양이 나니까 어떻게 했죠? 비행기 티켓 주면서 미국에서 이거 좀 사주십시오 하면서 티켓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분양권을 이제 사게 하려고 유도를 하는 어떤 그 광고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때는 그 10억도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리센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게 2016년 11월 달에 10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실제 거래가. 근데 이때도 비싼 거였고요. 2023년 2월 달에 28층이 거래가 됐는데 21억이었습니다. 이것도 21억이면 싼 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19억대까지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비쌉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2016년에 비하면 어떨까요? 10억짜리 집은 이제 안 나옵니다. 21억이라는 게 비싸지만은 10억이라면 엄청 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싸다라는 개념 자체는요, 시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된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가 비싸다 안 비싸다에 대한 부분들을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날 때는 비싸다고 여겨지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는 싸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다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요, 가격이 싸게 느껴지는 거는 절대적입니다. 지금 지나서 싸게 안 느껴지는 집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싸게 느껴집니다. 지금 지나고 난 곳은.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2016년도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떨어졌지만은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뭐 10억짜리가 9억짜리가 뭐 이렇게 지금 19억, 20억, 21억, 20억 중반까지 간 거죠. 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비싸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10억에 30평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 10억짜리를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유주택과 현금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3억의 실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을 팔았어요. 그런데 현금이 5천만 원밖에 없네요. 근데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은 비쌉니다. 근데 거꾸로 8억짜리 실거주를 해서 주택을 매도해서 비과세를 받았어요. 1주택을 받고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이 현금이 1억이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억은요,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싸다라고 보다는 살 수 있다라고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이 전자 3억 실거주로 주택 매도한 사람은 비싸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8억의 실거주 주택을 매도하고 1억을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싸다 안 싸다의 문제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이 비싸게 보일 수도 있고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비싸게 보일 수 있고 싸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이게 계속 겹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이제 비싼가 안 비싼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소득과 신용도, 그 다음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비싸다 안 비싸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서 아니 이렇게 비싼 집을 왜 사? 라고 얘기하거나 지금이 집값이 이렇게 비싸고 더 떨어지는데 왜 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질문들을 던져보는 겁니다. 연봉 4천인 사회초년생이 중소기업의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30평대에 10억을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집을 또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은. 거꾸로 연봉이 2억이고 신용도가 높은 10년차 전문직 의사라고 하면요, 10억짜리 아파트는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비싸다, 가격 더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냐면요, 내 입장에 생각하거든요. 시장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100억짜리 집이 팔립니까? 한남더일이 왜 100억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삽니까? PH129가 왜 100억이 115억, 120억 하는데 사람들이 사고 지금은 고가 주택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왜 가는 건가요? 그렇게 그런 수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수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집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갈아타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집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인데 12억, 20억짜리 집을 어떻게 가? 12억짜리 집
15억짜리 집, 20억짜리 집을 간 사람은 원래 9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거예요. 비싼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싼 데가 있는데 굳이 비싸게 안 갈 것 같은데 비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데입니다. 결국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는 시기는 있죠. 그런데 결국은 우상향을 했거든요. 지금 가격이 비싸요. 우리가 부동산에 접근할 때는요. 항상 비쌌습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현상은 다릅니다. 떨어지는 시기가 있지만은 단 한 번도 우상향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고 자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돈이 계속 풀리거든요. 돈이 풀린다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액면적인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웃기네. 정상화돼야 되는데 정상화되는 게 뭡니까? 거래가 되는 게 정상화되는 겁니다.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해주는 게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화가 아닙니다. 가격이 급락하고 급등하는 게 정상화가 아니라 가격이 거래가 잘 되고 시장이 정책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지원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시장이 가격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그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해주는 게 정말 좋은 정상화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면은 그것들을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 수유의 칸타빌 같은 경우 35% 할인을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가격을 냈기 때문에 할인 가격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옮긴 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정상화되는 거거든요. 정상화가 되려고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거래가 되면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해주게 하는 게 정상화된 시장입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은요, 눌려 있거나 뭐 지나치게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보편적인 복지로 인해서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잘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선택적으로 잘 살게 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학력이 떨어진 사람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요. 학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이 자본주의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화되는 건요. 거래가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화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집이 싼데 비싼 집을 왜 사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은요 뭐냐면요 땡땡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지금 읽어볼게요. 부자의 80%는 올해의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후가 돼야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자들은 10억 이상 그리고 뭐 60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을 구분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부동산의 실물 경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한 것이 보면은 지금은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은 그래서 이렇게 안 좋으니까 땡땡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눈길을 끈대요. 뭐 때문일까요? 땡땡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산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보존하고 싶어서 이거를 가져가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이 우수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죠. 이거 제가 순서를 좀 바꿨는데 부동산이 안 좋아질 거래요. 안 좋아질 거고 회복은 한참 뒤에 될 거라고 전망을 한대요. 근데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자산들이 안전자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가질수록 안전하고 투자 수익률이 최고 좋다는 아니지만 우수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자들은요. 위기를 인식하되어 위기를 피하지 않고 활용을 합니다. 아 경기 침체가 오네. 큰일 났네.
그게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오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한 이유가 시장에 팽배하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행복한 시기가 없습니다. 늘 또 불행한 시기만 없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생각을 했잖아요. 집이 싼 데가 있는데 비싼 데를 왜 사? 비싸면 비싼 값을 하고요. 그리고 집값 떨어질 건데 집값 왜 사? 집값이 떨어지라도 주택이 없으면은 자산, 움직이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부자들도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걸 알면서도 부동산이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의 축적 과정에서 그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그 사업으로 벌은 돈을 부동산 그릇에 담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난 사업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근로소득을 가진 사람은요. 근로소득을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로소득의 일부를 타인의 자산, 타인의 레버리지죠. 전세든 그다음에 이런 은행이든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내 월급은요. 생활비가 아니라요. 생산 공장의 관리비입니다. 이자를 낸다는 건요. 내가 지출일 수 있지만요. 저는 이자를 내는 걸 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적 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을 바꾸시면요. 되게 좋습니다. 자산을 늘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시고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좀 생각들을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